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세월호 유가족, 탈북민 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 모스크 세금 징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테러 집단 자금의 유입을 막겠다는 의도와 함께 크게 늘어난 무슬림 이민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종교인 납세 대상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회자 소득 신고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가정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해온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세월호 유가족과 노숙인 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상처와 회복,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의미 등이 조명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녀를 잃은 박은희 전도사. 가족과 친지들조차도 유가족들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자녀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의도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받은 보상금을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박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아픔을 공유했던 유가족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언니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네. 교회에서 계속 전도사로 불리니까 틀림없이 언니라는 말이 나오고. 1988년 노조 활동으로 투옥된 후 노숙인으로 살아온 김종철 씨. 가정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에게 구세군이 마련해준 자활 프로그램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는 노숙인으로서는 드물게 집까지 장만했고 SNS로나마 가족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저희들은 저렇게 잘 크고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사진을 가끔씩 올려요. 네. 제가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가족들하고 SNS를 통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콘서트를 마련한 가정생활협회는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면서도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가정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14가구 구국 목회자연합이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동성애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가한 서울시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윤치원 일목연 사무총장은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동성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광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거라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광장이 아닌 불법 광장으로 둔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동성애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2019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통일교육을 하나의 즐거운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축제에서는 20개 이상의 통일교육 관련 부스가 설치돼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기독교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한국과 뉴코리아 등이 참여했습니다. 테러 단체들이 각 나라에서 테러를 감행하기 전 자금을 흘려보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이 이러한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이른바 모스크 세금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독일 윤바울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먼저 모스크 세금,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모스크 세금은 일종의 종교세로서 현재 독일 정부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여 이들 종교기관에 돌려주는 종교세, 독일어로 이것을 교회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무슬림들에게도 모스크 세금을 거두어 모스크나 이슬람 단체에 돌려주려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독일 내의 모스크나 이슬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주로 터키나 아랍 국가 등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독일 내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종교적 성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스크 세금이 도입된다면
모스크 임대료나 성직자 급여, 활동자금 등 이슬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 외부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독일 정부로서는 무슬림들과 이슬람 단체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슬람 테러 자금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독일은 이런 모스크 세금 이전에 이미 종교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독일 국민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독일의 기독교인들, 즉 국교인 루터교와 카톨릭 교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세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소득세의 8%에서 9%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입니다. 이러한 종교세는 본인이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종교인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종교기관의 운영과 활동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세를 내지 않기에 종교인 등록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순절 교회나 침례교, 장로교 등 자유교회 연합에 소속된 개신교회들은 종교세 지원 대상이 아니고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모스크 세금이 제도화되어서 무슬림들도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들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무슬림 등록에서 탈퇴하겠다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이고 무슬림이고를 떠나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개인의 신앙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 무슬림들이 종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무슬림들의 수나 거주지 등이 파악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국가가 이슬람교를 관리하겠다 이런 뜻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독일 정치권에서 모스크 세금 문제를 거론하는 의도가 예부적인 영향력,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일 내의 이슬람을 공적인 그런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스크 세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종교세 지원을 받으려면 이슬람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나 법인이어야 하는데 현재 독일의 모스크나 이슬람 단체들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등록과 이런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단체들은 독일 정치권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독교나 유대교처럼 이슬람 안에도 세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이나 중앙화된 기구가 필요한데 독일의 무슬림들은 다양한 민족과 또 다양한 분파들,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심점이나 합의점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스크 세금의 그 징수 대상이 되는 무슬림들이 자신의 종교를 무슬림으로 등록하고 원천 징수를 허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무슬림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이 서구 국가에서 굳이 자신의 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원천 징수를 허락할 무슬림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슬람에도 자카트라는 그런 구제제도가 있는데 굳이 교회세를 모방해서 이러한 모스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비판 의견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과거의 생각과 또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독일 정부로서는 크게 늘어난 무슬림 인구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게 될 텐데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 기회가 또 하나의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독일 윤바울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기독교 국가지만 구 동독 지역의 기독교인은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덜어는 이들의 개종을 독일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Parts of Germany are among the most godless areas in the world. Polling shows that belief in God in the old East Germany is only 13%. But church attendance is growing here, thanks to former Muslims from Iran. At the House of God's Help in East Berlin, Persian converts to Christianity have doubled the size of the congregation. Deaconess Rosemary Gertz. It came like an unexpected summer rain. Suddenly, new people started coming every week and asked to be baptized. In the beginning, only 5 or 6 Iranians came. They were easy to spot, and we got to know them. And then over time, they brought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rmany has experienced a surge in Islam this year. Muslims conducted a nationwide campaign to give away Qurans in a country that has largely turned its back on biblical Christianity. But Iranian immigrants, or Persians,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darkness and oppression of Islam in their native land, and they're hungry for the freedom and joy of Christianity. Michael asked that we disguise his face to protect his family in Iran. I met a few times with friends in Tehran, in an underground church in a flat. And there we spoke about Jesus. And we tried to do a Bible study sometimes without an actual Bible. All of the Persians we talked to accepted Christ in Iran and then had to either flee or risk prison or death. I was on my way to a house church meeting when I saw police outside the flat. So I didn't go in. And later, I called my mother. She said, "The police were here looking for you." So my family helped me flee the country. When I was in Iran, I wanted to become a Christian, but it's really difficult to learn about Christianity in Iran. It's forbidden for a Muslim to become a Christian. It was really difficult. I had to leave my parents, so I lost my home and my family. Rosemary says the Persians were surprised to find so many Germans disinterested in Christianity. Most of them became Christians in Iran and know more about Christianity than you would expect. They're ahead of us in a sense because they have already been persecuted for Christ. And they figured out pretty quickly that a lot of Germans are Christians in name only. And they're disappointed that Germans take religious freedom for granted. Some Germans are suspicious of the conversions because being baptized can help a refugee stay in Germany rather than be deported. So Sister Rosemary takes the Persian converts through a rigorous schedule of Bible classes. I did suspect that some of them just wanted to be baptized so they could get a residency in Germany. But that has turned out to be the case with only a few. In fact, some of them who've already been baptized have come back to our faith and baptism class for the first time. It's not known how many Persian immigrants have converted and joined churches in Germany, but it has become a nationwide phenomenon and is numbering in the thousands. At the House of God's Help, it has reinvigorated the congregation. Dale Hurd, CBN News, Berlin. 네, 북한 관련 소식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오늘 대북 지원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도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충군기죠. 북한의 식량난이 심하다는 소식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일부 장관이 이제 한국의 주요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윤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등을 이제 통일부에서 만나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목사님들은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다만 식량 지원을 위해서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쏘지 말고 인도적 측면에서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북한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한국 교회 단체에서도 밀가루 100톤을 지금 이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에는 이제 러시아가 보낸 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이 5월 달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달 중에 하나입니다. 7월 들어가야지 이제 옥수수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지난해 생산했던 쌀 등이 이제 바닥이 나면서 최근 북한 식량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인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6.15 행사도 돌연 지금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손바닥을 이렇게 소리가 나려면 쫙 마주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6.15라는 남북 간의 민족 화해 공조 행사를 위해서 중국 심양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남북 간의 NGO들이 이제 만나는 미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러 심양으로 가는 도중에 북한으로부터 인력이 철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미리 좀 알려주면 아예 비행기도 안 탈 텐데 심양 도착해서 꼭 인력이 철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측 NGO들의 접촉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다니는 제가 속칭 이제 고슴도치 전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제 불만이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측에 대한 불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 촉진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남측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강한 메시지를 이제 보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현장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미국과 어떤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사실상 인도주의 사랑의 실천을 앞세우고 있는 이 NGO들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상당히 우리의 입장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남북 관계도 어렵지만 북미 관계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듯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화물선 압류 문제로 좀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네스트 와이즈호라는 북한의 이제 화물선이 지금 서사모아 섬에 미국이 납포를 하고 억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박을 납포한 혐의는 이제 불법 환적 혐의죠. 유엔이 금지한 품목을 배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2005년에 BDA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건을 연상시킨다. 그 사건은 당시 2,500만 달러의 북한 계좌를 미국이 압류를 하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2,500만 달러의 현금을 찾지 못함으로써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라고 이제 강석주 외교관이 이제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이제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1968년에 북한이 납포한 투에볼로 사건 송환부터 얘기하자라고 맞받아침으로써 북한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속내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은 이제 가끔 우리 한국 남한의 선거에도 개입하지만 또 미국 선거에도 개입을 합니다. 지금 내년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1번 후보가 바이든 후보죠. 지금 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유세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한다. 뭐 이러고서 두둔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이 발끈을 했습니다. 멍청이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표현함으로써 이 또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바이든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바이든도 비난하고 북한을 달래고 이렇게 이제 양득의 전략을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전략도 구사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여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즉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가 이게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로 머리가 아픈데 북한까지 이 긴장이 확대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하고 또 닷새 만에 쏘았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스몰 웨폰, 작은 무기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유엔 결의안에 위반은 되지만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므로써 한편으로 경고를 하지만 한편으로 또 관리하는 지금 양면 무드로서 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이 계속해서 좀 강경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양면 정술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굿캅, 배드캅,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우리가 이 용어를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볼턴은 악역을 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하게 북한과 이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나의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볼턴과는 다른 또 비중 어떤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볼턴은 앞에서 강공을 가고 트럼프는 뒤에서 아주 또 관리하는 일종의 뭐 역할 분담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볼턴을 질책했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할 텐데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이런 북한의 개선법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은 이제 2월 28일 하노이의 65시간의 기차 여행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김정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총론을 했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합의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차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게 됐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미 외교, 북핵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말까지 개최한다라는 입장을 설정했는데 뭐 연말에 하려면 미리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평양은 한숨 놓는 지금 상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잊혀지는 무관심이 가장 걱정되는 거죠. 우리를 계속 좀 쳐다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 대화 외교로는 한계가 있고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이제 발사함으로써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를 쳐다봐야지 테헤란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2주째 안 보여서 여러 가지 뭐 건강 이상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상당히 이제 체중이 뭐 100kg가 넘으니까 일부 의사분들께서는 당뇨와 뭐 혈압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나이가 아직은 40 전이기 때문에 40 이후에 당뇨와 고혈압은 치명적이지만 현재는 뭐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모종의 뭐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김정은의 이제 자맹이 가져오는 이제 파급 효과는 또 며칠 있으면 뭐 드러날 수는 있겠죠. 네. 자, 이런 입장에서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란 상황과 북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좀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미국의 이제 내년도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도 틈만 나면 이제 민주당과의 일전을 앞두고 자신의 외교적 성과 치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문제가 굉장히 긴장 고조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뭐 전쟁에 거의 그렇습니다. 뭐 12만을 중동에 증파한다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뭐 테헤란 시내 공격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북한과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리더이기 때문에 뭐 전쟁을 좋아할 것 같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회피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사실
사실은 골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시진핑 주석, 푸틴 등이 오면 아마 큰 틀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미팅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진전 없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6월에는 좀 남북 관계에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으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신고는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네, 5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목회자 종합소득세 관련 점검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회계법인 최은우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회계사님, 작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사실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죠. 네네.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냐에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다가 2015년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하나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입법의 미비점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다가 2017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2018년부터 처음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이제는 종교인 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번 시행에 적용되는 종교인들은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일단 범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회자,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국회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에 보면은 약 한 23만 명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이 중에서 실제 종합소득을 저희도 지금 신고를 준비해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실제 납세할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80%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과세 대상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예, 소득은 있지만 필요 경비라든지 또 가족 관계, 또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이 되다가 보니까 소득은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제 혜택으로 실제로는 납부할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소득 총액 추정액이 한 어느 정도로 될 수 있을까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또 배우자, 사모님 두 분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약 한 연 1,800에서 2,000 정도면은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아서 한 1,200에서 1,300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부금 금액이라든지 또 근로소득은 보험료라든지 교육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뭐 일괄적으로 얼마가 면세점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제 소득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좀 목회자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지금 이제 제도 자체는 2월 달에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연말 정산을 하면은 그 자체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자체적으로 또 내부 인력이라든지 외부 도움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연말 정산은 끝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개척 교회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인원이 없는 경우 또 목회자가 한두 분 계신 경우는 대부분 내부에서 이런 연말 정산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이번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목회자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볼 거냐. 그 부분 본인이 선택해서 이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은 그 기타로 가고 또 부목사님은 근로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순수하게 개인의 판단에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이제 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세제 혜택이 크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어떻게 알면 될까요? 예. 세제 혜택이라 하기보다는 세금 부담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세금 부담이 덜 될까요? 예, 예. 그 부담하는 세금 계산 측면만 보면은 기타 소득이 근로소득보다는 뭐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인데 거기에는 경비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종교인 소득은 이 비율 자체가 한 20%에서 80%까지가 되니까 일단 소득 금액 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받았지만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세금 면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럴까요? 네. 예. 뭐. 혹시라도 그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원, 2천만 원을 본다 그러면은 종교인 소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필요 경비 계산하면 소득 금액이 약 한 300에서 4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두 사람을 하게 되면 개인별 각각 150만 원씩 공제를 받으니까 2천만 원 받으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가게 되면은 그 2천에 근로소득 공제를 하더라도 아까 이제 기타 소득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한 800 정도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을 따지더라도 기타 소득보다는 일단 과세 대상금이 높아지죠. 근데 또 반대로 종교인 소득은 우리가 공제 항목이 기부금 공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자녀들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타 소득이 세금 계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제 소득 신고 또 과세 문제와 더불어서 좀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 장학금 문제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그동안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뭐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본업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나온 소득이 낮으면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세제를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돌려준 금액들이었죠.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타 소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이 경우는 혼자 있는 경우 아니면 결혼했지만 혼자 버는 경우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버는 경우 따라서 소득 금액이 2,000, 2,500, 3,000
안 되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거꾸로 장려를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게 근로장려금으로 지불이 되고,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4천이 안 되는 경우, 근데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서 또 국가가 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신청 자체가 이번 5월 31일까지 같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교단 총회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가입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교단에서 시행하는 연금은 어떻게 보면 사적 연금입니다. 공적 연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 적금을 드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제가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부금 공제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작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좀 자진해서 세금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국가가 근로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 오신 분은 근로소득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부터는 이게 근로소득이다 아니면 기타 소득이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근로소득이고 이후는 기타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그런데 이제 2017년까지 그러면은 신고 안 한 분은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하게 과세권을 발동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목회자 종합소득세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좀 건강한 교회 재정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세요? 재정 관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럼 교회가 누구이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재정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는 절차. 그러니까 재정 관리는 재정부 장로님, 재정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왜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그에게 연보를 맡은 것을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비난거리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할 때 교회는 특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 사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모르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 전에는 교회가 하는 이런 재정 관리 모델들이 사회가 따라갔습니다. 교회가 참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일반 사회가 세법이라든지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는 차가 운행되면은 차량 일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몇 킬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비용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교회 보고 그런 얘기 하자면 이거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그거 어떻게 가졌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옛날보다 거꾸로 사회를 더 우리가 끌고 가주는 재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그래서 결국 교회의 행실이 사회의 좋은 모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득 신고가 다 완료가 돼야 하는데요.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또 서둘러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관련 최호윤 회계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사가구 구국목회자연합이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축제를 허가한 서울시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2019 통일 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종교인 납세 대상자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기준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무분별하게 환자만을 양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단지 중독 현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게임 중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겁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